독서를 사랑하시는 행복한 독서 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맨 부코상을 수상한 이 소설은 탄탄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내외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 채식주의자는 저자의 세 가지 단편,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을 동일한 주제 아래 시점을 달리한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소설하는 연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혼 5년차에 접어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영애라는 이름의 아내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싫어한다는 것 말고는 보통의 여자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 깨어 거실로 나갔다가 냉장고 안에서 이런저런 고기 꾸러미들을 미친듯이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는 영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영애의 행동에 놀란 내가 이유를 묻자 아내는 다만 꿈을 꿨어 라고 2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는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아내는 전날 밤 악몽을 꾸었고 그날부터 아내는 일체의 육류를 거부하게 됩니다. 나는 아내의 이런 갑작스런 채식주의가 당황스러웠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몇 달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채식주의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막대기처럼 말라가기 시작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잠자리도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어느 날 회사 상사들과 동부인으로 참석한 저녁 모임에서 영애는 노브라 차림으로 일행을 당황하게 하더니 식사 시간에도 일체의 육류를 거부함으로써 회식 분위기를 망치고 맙니다.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는 아내의 행동과 미이라처럼 야유어가는 아내의 모습에 나는 장모와 처형에게 전화를 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처형이 먼저 달려와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애가 꾸는 꿈들은 점점 더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겠지. 예전부터 난 누군가가 도마에 칼질을 하는 걸 보면 무서웠어. 그게 언니라 해도, 아니 엄마라 해도 왠지는 설명 못해. 그냥 못 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 밖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굴곤 했지. 그렇다고 어제 꿈에 죽거나 죽인 사람이 엄마나 언니였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 겪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그러던 중 시골에 사시는 장인 장모가 서울로 올라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한 처형집에서의 집들이 저녁 식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영애의 모습을 본 장모와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걱정을 하며 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을 영애에게 먹으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영애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다혈질인 장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구들로 하여금 영애의 팔을 붙잡게 하고 억지로 탕수육을 영애의 입으로 쳐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애는 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식구들의 눈을 하나씩 응시하다가 자신의 손목을 긋습니다. 영애의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습니다.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 5바퀴째 돌자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줄에 걸린 목에서 피가 흘러. 목이 아파 낑낑대며 개는 질질 끌리며 달려. 6바퀴째 개는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 목에서도 입에서도 피가 흘러. 거품 섞인 피. 번쩍이는 두 눈을 나는 꼿꼿이 서서 지켜봐. 7바퀴째 나타날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축 늘어진 녀석을 오토바이 뒤에 실은 아버지가 보여. 녀석의 덜렁거리는 내 다리, 눈꺼풀이 열린 핏물이 고인 눈이 나를 보고 있어. 피를 흘리며 혼절한 아내를 동서와 나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응급 상황을 넘긴 영애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오른팔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모가 딸에게 먹이겠다며 흑염소 액을 싸들고 병원으로 왔고, 영애는 장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흑염소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 왜 내 얼굴을 삼킬듯이 들여다보는지도 몰라. 왜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에 붕대를 쓰다듬는지도 몰라.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영애의 퇴원 예정일, 내가 잠시 잠이 든 틈으로 영애가 사라졌습니다. 허둥지둥 병원 마당으로 달려간 내 눈에는 환자복 상의를 벗은 채로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내의 움켜쥔 오른손을 펼쳤다. 아내의 소나기에 목이 눌려있던 새 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졌다.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작은 동박새였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처제인 영애가 퇴원한 후 영애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한 달 동안 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처제 영애는 종일 베란다에 나가 늦가을 햇볕을 쬐며 낮 시간을 보내거나 화분에서 떨어진 마른 잎사귀들을 잘게 가루내는 일로 소일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다시 화장품 가게 일을 시작하고 영애는 자취방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로부터 영애가 20살까지도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비디오 아티스트인 나는 처제 엉덩이에 피어있다는 몽고 반점에 대한 상상으로 뜨거운 예술혼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처제를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내에게서 몽고 반점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는 조금도 처제에게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처제가 그의 집에 있는 동안 보였던 행동들을 기억할 때 그의 몸에서 치밀어 오르는 관능은 추체험에 불과한 것이었다. 베란다에서 손을 활짝 벌려 그림자를 만드는 그녀의 넋 잃은 모습, 그의 아들을 씻길 때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 아래로 드러나던 흰 발목, 방심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 반쯤 벌린 다리,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몸은 뜨거워졌다. 그 모든 기억 위로 몽고 반점이 찍혀 있었다. 퇴화된, 모든 사람에게서 사라진, 오로지 어린아이들의 엉덩이와 등만을 덮고 있는 반점.
오래전 갓난아들의 엉덩이를 처음 만지며 느꼈던 말랑말랑한 감촉의 희열과 겹쳐져 그녀의 한 번도 보지 못한 엉덩이는 그의 내면에서 투명한 빛을 발했다. 결국 나는 바쁜 아내를 대신하여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처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목적은 처제의 몸에 페인팅을 하고 비디오 아트를 만드는 작업을 허락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취하는 집에 도착하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애는 마침 화장실에서 벌거벗은 알몸으로 나타납니다. 덤덤하게 옷을 입은 영애와 이런저런 의례적인 대화 끝에 함께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디오 아트 모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영애는 의외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며칠 후 친구의 작업실에서 영애와 나의 남자 후배가 모델로 나서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몸 위에 꽃과 식물 페인팅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은 두 사람이 성교하는 모습까지 비디오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담담한 영애와는 달리 남자 후배는 아무리 예술이라도 실제 성교까지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작업실을 나가버립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나는 비디오 아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는 후배에게 자신의 몸에 페인팅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장비를 들고 영애의 자취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와 영애는 비디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탐하게 됩니다. 아침 늦게 눈을 떠보자 아내인 인혜, 그러니까 영애의 언니가 이 광경을 목도하고 비디오를 열어 밤새 있었던 일의 전모를 알고 경악하게 됩니다. 인혜는 119에 전화를 해 미친 사람 둘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번쩍이는 황금빛 젖가슴을 내밀고 주황빛 꽃잎이 분분히 박힌 가랑이를 활짝 벌렸다. 흡사 햇빛이나 바람과 교접하라는 것 같았다. 가까워진 앰뷸런스의 사이렌, 터져나오는 비명과 탄성, 아이들의 고함, 골목 앞으로 모여드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 여러 개의 급한 발소리들이 층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베란다로 달려가 그녀가 기대 서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3층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서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듯 활활 타오르는 꽃같은 그녀의 육체, 밤사이 그가 찍은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혜는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남편과는 헤어지고 영애를 마석 인근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영애는 이젠 육류뿐 아니라 일체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으로 거의 산송장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나는 어린 아들 지우를 돌보며 일을 하느라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던 영애가 어느 비오는 날 정신병원을 탈출해 밤새 비를 맞으며 숲에 서 있다가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신경성 거식증을 앓고 있는 영애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려주고 영애가 생명을 이어가려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합니다. 병원에서 영애를 만난 인혜는 영애가 일체의 음식을 거부할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병원 복도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언니는 알고 있었어? 대답 대신 영애는 물었다. 뭘?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봐, 저거 봐. 놀랍지 않아? 영애는 벌떡 일어서서 창을 가리켰다. 모두 다 물구나무 서 있어. 병원에서 의사들이 취하는 모든 치료와 조치들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영애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 인혜는 영애를 구급차에 싣고 서울로 향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든다. 구급차는 축성산을 벗어나는 마지막 굽이길을 달려나가고 있다. 솔개로 보이는 검은 새가 먹구름장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쏘는 듯한 여름 햇살이 눈을 찔러 그녀의 시선은 그 날개짓을 더 따라가지 못한다.
조용히 그냥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